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방송 오늘이 보내드리는 팟캐스트, 본격 시사교양 팟캐스트, 격전 높은 팟캐스트, 들을만한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다방입니다. 저는 오다방을 진행하는 오창익입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서혜성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보통 때 보내드리는 것보다 좀 늦게 보내드리는데 네. 사정이 있습니다. 귀한 분을 어렵게 모셨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홍정학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당이시죠? 최성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아, 직업이 국회의원이시죠? 근데 아니 제가 정말 초보적인 질문 청취자를 위해서 네.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국회의원이 뭐 하는 직업입니까?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기관인데요. 예. 그거보다는 국민의 얘기를 듣고 예. 그걸 이제 정책에 반영하는 게 네.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되신 지가 이제 뭐 3년 반, 이제 한 3, 4개월 남았죠? 비례대표이시죠? 네, 비례대표입니다. 저는 경제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네.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발이 됐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비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4번이었는데 네. 제 이마에 네. 경제민주화 이렇게 달고 국회의원 들어왔습니다. 원래 경제학을 전공 네, 경제학 교수를 했고요. 어느 대학이셨죠? 네, 미국에서 UC 샌디에고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천대학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전에 경원대학에서. 그래서 경제학을 강의하시다가 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4번으로 들어가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굉장히 앞에 들어가신 거네요. 네, 남성으로는 두 번째 들어가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1번이 누굽니까? 2번이 최동익 의원님이 이제 장애인이시니까 네. 소수자. 네. 자, 원래 진짜 비례는 1번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를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여당에서도 내가 한마디만. 여당에서도 홍정학 의원님처럼 경제민주화를 이마에 붙이고 들어간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거기는 국회의원은 아니고요. 당시에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종인 박사님이 이제 했는데 국회의원은 없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팽을 당하셨죠. 네. 그러니까 아니 뭐 필요가 없었겠냐면 취임하던 그 해에 언니가 그 경제민주화 달성됐다. 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굳이 뭐 경제민주화 전문가가 필요 없었겠죠. 아니요, 근데 그 선거는 4월에 했잖아요. 2012년 4월에. 그러니까 그때는 경제민주화를 구체적으로 의지로 보여주려면 정말 비례 앞순번에 뭐 홍정학 의원님처럼 이런 분들이 한들 배치됐어야 그 의지를 확인하는 건데 새누리당은 없었군요. 네, 새누리당은 철저하게 당시 그 비례대표는 그야말로 그 직능 대표를 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자스민 네, 그건 뭐 전 좋은 의원처럼, 그건 이제 좋은 건데 이제 바로 그렇게 어느 지역을 대표하거나 어느 특정 계층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로 이제 쭉 채웠죠. 그래서 체육인으로서 우리 문대성 의원은 저기구나, 지역이구나.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채웠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한국은 아직도 뭐라 그럴까요? 자기 근방에 있는 분이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를 좀 높이 평가해 주는구나. 아무래도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이제 새누리당이 좀 성공을 한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실제로 의정 활동을 보면 우리 이 당이 좀 나은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로 가셔서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가지고 가신 거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일을 하셨어요, 3년 동안? 그래요. 그게 좀 답답한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재벌은 뭐 더 힘이 더 세졌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의도하는 법은 거의 통과를 못 시켰고. 가령 어떤 법인지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재벌한테 세금을 엄청나게 깎아줍니다. 현재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깎습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조세 제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을 냈는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준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세부담이 좀 많으니까 좀 깎아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제도인데 지금 실제로는 재벌들에게 약 한 5조 원 이상 그게 이제 전체 기업으로 보면
이제 재벌들이 0.3%밖에 안 되거든요. 네. 우리 기업들이 지금은 한 50만 개 되고요. 근데 네. 재벌 기업은 뭐 한 1,600개 되는데 뭐 그거 1,600개가 아니라 한 100개 기업이 그 비과세 감면에 거의 한 50%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벌들한테 세금을 엄청나게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재벌들에게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재벌이 잘 돼야 중소기업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늘어난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맞습니까 그 말이? 70년대에는 그게 맞았는데 네. 지금은 그것이 맞지 않는다고 그게 이른바 낙수 효과라 그러는 네. 거죠. 네. 그게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낙수 이미 효과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러나 비가 오면 그 처마에서 이렇게 낙숫물 떨어지듯이 위에서 물을 흘려보내면 이렇게 밑에도 적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 잘 살게 되면 부자들이 소비를 하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는 지금 재벌 요새 통계를 보면 그 재벌은 돈을 벌어도 고용은 안 한다 이런 얘기 통계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벌들의 금고는 돈이 쌓여가는데 그게 이제 이를테면 지금 중소기업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그래서 중소기업의 이익은 늘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고. 근데 그런 법안을 왜 통과를 못 시키신 거예요? 새누리당이 반대하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법안 만드시는 게. 국회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법안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낸 법은 그런 이제 재벌들에게는 비과세 감면을 못하게 하도록 하자. 이런 법이니까.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지금 홍정학 의원님이 국회에서 재정부 질문할 때 이런 식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뭐 유튜브에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홍정학 의원의 혼쭐 나는 뭐 누구 장관 뭐 이래가지고. 네. 그런데 뭐 혼만 내세요. 법을 좀 이렇게 하시지 왜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타깝게도 새누리당이 이제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이런 법들은 논의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논의 가령 이게 위원회는 어떤 국회 무슨 위원회가 있잖아요. 국회 이제 제가 소속돼 있는 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걸 논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개 이런 법들은 우리 소위에서 다 다루게 되거든요. 네. 이제 우리 국회가 이렇게 복잡한 것을 여러 명이 있다 보면 뭐 말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소위 한 10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들은 이제 조세 소위라고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제 세법을 한 10명 정도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되면 그게 기획재정위로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합의한 것은 그대로 통과되고 그다음에 본회의도 거의 그냥 통과됩니다. 근데 이제 금년도 그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이런 법들은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세법과 관련된 것은 소위를 통과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다수당이 표결에 의해서 통과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지금 법인세법 그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 이런 것들은 이제 여당이 단독으로 지금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에 가서 반대를 했고요. 반대하는 그 국회 방송을 보고 오니까 나오더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저는 이제 반대한 것은 그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정부 실질적으로 법안을 저지한다기보다 그러니까 그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제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이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찍히는 게 이제 두려우시니까 되게 지금 여당 의원들의 문제는 거의 거수기에 지금 다름 아닙니다. 사실상 실제로 그렇게 여당 의원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지도부의 의사에 반해서 투표했던 적이 그 작년에 한번 그 상속세법 그 이른바 이제 김관영의 그 김관영의 난이라고 그러는데 난은 맞지 않은 것 같고 김관영 의원이 나가가지고 이 상속세법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너무 부자들에게 너무 많이 상속하는 걸 해준다 이러니까 이제 여당 의원들도 거기에 공감해서 이제 했던 그런 경우가 거의 유일하고요. 나머지의 경우에는 여당 의원들은 사실상 거수기인데 최근에 와서는 유승민 대표가 쫓겨난 이후부터는 여당 전체가 사실상 청와대의 그 하수인에 지금 불과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용 의원님이 지금 발의한 그 법안 같은 경우도 여당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통과가 안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뭐 거의 논의 자체가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거수기라는 상황만 집중해서 보면 이명박 정권 때도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막판에.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뭐 몇 달이라도 한 반년 이상 네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6월부터 그 다음에 2월이니까 8달.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이 좀 다릅니까? 그때는 이제 조금 달랐던 이유는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이명박 정권 말기에 그 정권이 그 거의 팽팽했었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지긴 했지만 네, 그렇죠. 그때는 예상 사전적으로는 뭐 저쪽이 우세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혹시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때는 이제 서로들 조심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 법이 몇 개가 통과가 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여당도 경제민주화 박근혜 후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눈치를 좀 보고 자발적으로 의사결정을 좀 했던 그런 아주 짧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면세점법에 관한 건데요. 네.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이후에 그게 통과가 됐어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여당 의원들이 박근혜 후보도 경제 문제를 했으니까 이런 법은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건데 이게 재벌들한테 너무 불리하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망설이지만 이제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몇 달 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시니까 그 다음엔 완전히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재벌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이렇게 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궁금한 게요. 네. 이제 서영년 국회의원들 숫자가 127명입니까? 그 정도 되죠 숫자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정의당 네. 이런 사람들 합치면 되게 한 130명 좀 넘는 이런 네. 야당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국민이 들어보면 상식에 맞는 네. 이런 법들이 그냥 무슨 대단한 무슨 진보도 아니고 무슨 그냥 너무나 상식에 맞는 그런 것들을 거의 국회의원의 2분의 1이 되어도 통과시키기가 어렵군요. 그러니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야당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예산부수법안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12월 2일 날 통과시킬 수 있는데 네. 나머지 법안은 야당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려면 시간이 6개월 이상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걸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야당이 그거를 이제 논의할 수 있는 이제 선진화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6개월 동안 그것을 이제 잡아놔야 되고 그럼 6개월 후에나 이제 표결을 할 수 있어서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야가 타협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슨 이상한 법들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굉장히 지금 질책들을 하고 계시는데 매일 뭐 뉴스에 나와서 큰소리 서비스 산업 기본법 이런 거. 네네. 그다음에 뭐 테러 방지법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얘기를 하면 이제 여당이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걸 이렇게 하나씩 끼워주죠. 그렇게. 예, 그렇게 지금 이제 저희가 필요한 법을 통과시키는 정말 불쌍한 이렇게 불쌍하긴 한데 원래 정치가 주고받는 거라는 측면에서는 또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고받는 그렇습니다. 크기가 다릅니까? 주고받는 크기가 이제 다르고 거기에 몇 정도 됩니까? 가령 여당 10개 통과시킨다 그러면.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당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재벌들에게 세금을 깎아주지 말자. 네. 이런 법은 뭐 아예 논의조차 못하게 하는 이런 거고요. 이제 아주 조그만 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한두 개 들어주는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싸우면 그러니까 만고의 진리가 거부되는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쌀독에서 인심 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진 자가 좀 내놔야 된다. 네. 에 대한 이게 갑자기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말도 아닐 거고 아마 고조선 때 만들어졌을 겁니다. 네. 아마 쌀독이 생긴 이후로는 아마 이 말이 있었을 텐데 사실은 홍정호 의원님이 지금 발의하셨던 내용은 줄여 말하면 쌀독에서 인심 나게는 못할 망정 더 가져가기는 하지 마라.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안 될까요? 그게 이제 그게 바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본색인데 그걸 많은 국민들이 잘 알질 못하셔서 네. 저희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대통령께서는 이런 국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네. 그 뭐 3인방과 십상시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장관들도 뭐 힘을 못 쓴다고 그러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 왜 뽑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뭐 기운이 없고 그다음에 뭐 그냥 가만히만 있다가 뭐 그러니까 좀 그 십상시하고 잘 통하는 장관들.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경환 장관 같은 경우는 잘 통하는 모양이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휘두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재벌들이 예전에 같으면 이런 장관을 설득하고 그런 장관이 안 되면 청와대 설득하고 이렇게 야당도 됐잖아요. 설득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문고리 몇 사람만 십상시 중에 그런 몇 사람만 설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쉽게 자기들의 이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과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보기에는 청와대 위에 재벌이 있다. 그리고 따라서 재벌이 어떤 부탁을 하게 되면 청와대가 그걸 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은 거의 거수기니까 그것을 그냥 밀어붙이는 국가 권력이 재벌의 하수기관처럼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사실상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는 굉장히 어렵게 됐고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법들은 자꾸 뒤로 처지게 되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경제 활성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재벌의 소환수리법입니다. 소원수리. 예, 군대에서 재벌- 우리가 말할 때 네, 재벌들이 이제 이런 걸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이제 박근혜 정부가 나서서 해주는 법을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그 이제 그렇게 국민들한테 현혹시켜서 하지만 그런 법이 통과시켜 봐야 거의 지금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외촉법이라고 그래야지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고 그래서 한 2년 전에 이제 난리가 났던 법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 근간을 흔드는 이제 재벌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다.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정부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주면 일자리가 14,000개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국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통과를 시켜줬죠. 그래서 이제 통과를 시켜줬더니 지금에 와서 보니까 뭐 14,000개는커녕 뭐 140개도 안 만들어졌다는 게 지금 사실이고요. 요번에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게 기획재 그건 알겠습니다. 이제 산사이고 알겠습니다. 기획재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 이게 대통령 공약이래요. 목돈 안 드는 전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서 대출을 받아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자만 이제 세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어요. 이런 집주인이 있겠냐 세상에. 없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랬더니 이 대통령 공약 경제활성화법을 이걸 통과 안 시켜준다 그러고 뭐 책상을 차고 뭐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가 뭐 그거 부작용이 많을 건데 근데 실효성이 없을 거다. 만약에 저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거다 해서 통과시켜줬어요. 요번에 기재부에서 그 법을 이제 종료시키겠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실적이 몇 건이냐 그랬더니 2건이래요. 아, 2건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 메이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거 안 되면 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결국 통과되고 나서 보니까 2건. 그러니까 이 국정이 지금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엉터리인 것의 근거를 좀 전에 홍 의원님은 네. 대통령이 국정을 잘 모른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잘 아는 거. 아니 2건은 너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라는 근거를 좀 물으면 뭐라 답하시겠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책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신 적이 사실은 없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이분은 권한의 위임, 그 다음에 이 아마 그 부친의 아마 용병술에서 네.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2004년도인가요? 그 천막당사 할 때 그때 경제학자 박세일 교수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양반한테 이제 전권을 주고 당신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보면 굉장히 놀라웠던 게 박세일 교수가 자기하고 친한 그 경제학 교수들을 다 비례대표로 4명인가로 뽑아갔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대단한 거죠. 이렇게 그 비례대표 이렇게 뽑는 권한이라는 것은 대단한 건데 그걸 박세일 교수한테 다 넘겨줬어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박세일 교수하고 또 등 돌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나가고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또 다 친히 이런 이명박 대통령 때 장관하고 막 이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배반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정책적으로 이런 결정이라든가 어떤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특히 경제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으신 것 음.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을 맡기는 거죠, 그냥. 근데 그 너무 침울한 것 같은 그런 생각만 들어서요.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 의원님 맥주를 좋아하신다는 거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저는 맥주는 좋아하지 않는데요. 아, 맥주법. 네, 맥주법. 대한민국의 맥주 시장을 바꿔놨는데 이것도 저는 정말 이게 뭐예요? 좀 설명을 좀만 해주세요. 시민들에게 쉽게 이게 이해할 수 정말 있도록. 속상하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수제 맥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하우스 수제 맥주라는 맥주라고. 건 집에서 만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우스 맥주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몇몇이 얘기하는 어울려서 만드는 맥주를 얘기하는 거죠. 맥주인데 그런 소규모 건 점포나 아니고요. 이런 데서 예. 경리단에 많습니다. 예, 네. 소규모 맥주 제조자를 네, 얘기하는 네, 네. 거고 이게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때 네. 우리나라도 좀 외국처럼 그런 크라프트 비어가 네.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하우스 맥주점들을 이렇게 허가를 내줬어요. 근데 그게 한 100개쯤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한 4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줄었군요. 그러니까. 줄었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하도 강해가지고 이 소규모 맥주 점포점 아무리 맛있는 맥주를 만들어도 고집에서밖에 팔지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세금은 굉장히 비싸게. 그러니까 오비하고 우리 이제 그 하이트 이 두 군데는 이제 그 세금을 싸게 매기고 네. 이 재벌들은 세금을 싸게 매기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이 수제 맥주 이런 데는 세금을 비싸게 매고 우리 중소기업 맥주도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여기도 이제 세금을 굉장히 비싸게 이름이 매겨요. 뭐예요? 세븐브로이라고. 아, 들어봤습니다. 네, 네, 그 아마 못 들어보신 분도 굉장히 많고 그럴 거예요. 근데 세금이 거의 2배를 냅니다. 이 와. 대기업 맥주보다. 그러니까 왜 왜 그러는 근거가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좀 복잡한데요. 네. 이 주세가 어떻게 됐냐면 네. 가격에 대해서 72%의 주세를 붙이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대기업은 원가가 싸잖아요. 대량 생산을 그렇죠.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대기업이 1,000원에 만들 거면 중소기업은 이게 소규모로 만드니까 원가가 2,000원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1,000원에는 72%니까 720원의 세금을 붙이고 2,000원에는 그거의 2배인 1,440원의 세금을 붙이는 아.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 그렇게 같은 퍼센테이지. 네.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수입 맥주는 아주 싸게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대기업 맥주보다는 또 오히려 더 싸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제 웃기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 잘 모르시는데 지금 오비 맥주는 사실상 100% 외국 기업입니다. 이게 지금 벨기에 회사가 사갖고 가가지고요. 아, 입 넘어갔군요. 네. 예. 완전히 100% 팔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대기업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규제들을 해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합리한 규제는 좀 풀자. 그래서 외부에 유통시키자. 예. 그랬더니 작년에 유통을 금년부터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5년. 네.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예. 요즘은 웬만한 카페 새로 열면 이렇게 딴 데서 가져오는 이 수제 맥주들이 있습니다. 예, 흔히 말하는 하우스 비어가 하우스 있다 이 맥주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이 통으로 이제 갖고 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 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 근데 법안을 만드셨는데 세금은 아직 못 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못 깎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주 기분 나쁜 게요. 예. 제가 거지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법안을 발의하신 거 맞죠? 네 법안을 제가 발의했고 그럼 이제 최소한 내용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발의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 가게 밖으로도 팔 수 있게끔 하나 하는 거하고 그건 통과된 거죠. 하나는 세금을 좀 깎자. 네. 아, 예, 그랬는데요. 그거 네. 말고도 뭐 별의별 게 많아요. 네네. 세금을 그걸 그럼 측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얼마를 파는지. 네네. 그걸 꼭 그 관에서 나오는 유량계를 통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법도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케그통 몇 개 판다 그러면 케그통에 대해서 그냥 세금 때리면 되는데 네. 하여튼 그런 규제들이 많아서 이거 장사하는 분들이 도저히 장사할 수 없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그런 규제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푸는데 네.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거는 누가 봐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그거를 내가 하도 이제 아우성되니까 그럼 조금 봐줄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20% 깎아주고. 그럼 50%입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니요, 뭐 조금 계산하기가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매기는 그거를 한 20% 감해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깎아주고. 네. 그랬더니 금년에도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난리 법석을 쳤더니 금년에 20%또 떡 깎아주고. 뭐 제가 이거 해가지고 뭐 생기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지 완전히 그래. 수제 맥주 업자들에게 혹시 로비를 받아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참 로비를 받으려면 오비나 크라운에서 받아야죠. 하이트에서. 네. 이분들은 총 로비 다 합쳐서 로비를 해도
큰 돈이 안 되겠네 사실. 네, 근데 이제 제가 아주 이것 때문에 놀란 게 뭐냐면 미국이 네. 요즘 1년에 이런 맥주 회사들이 300개씩 생깁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야말로 창조 경제예요. 저는 이제 사실 홍 의원님에게 이걸 여쭤본 게 네.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청년 창업에 굉장히 좋은 일 같은 생각이 사실 좀 들어서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2년 전에 했을 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네. 독일에 맥주학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독일에 맥주학과가 아니 있는데 우리가 놀러 가면 독일에 어디 가서 뭐 옥토퍼스니 해가지고 뭐 10월달에 네, 네. 맥주 축제하는데 구경 가고 뭐 돈 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다못해 가까운 칭다오도요. 맥주 그러니까요. 먹으러 가는 네. 젊은 애들 꽤 있어요, 요새.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학교를 다녀요. 근데 독일의 어. 맥주학과는 6년제입니다. 와. 마스터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마이스터. 6년 동안 뭐 기계도 배우고 뭐 맛도 배우고 뭐라 그러나 식품공학도 네. 배우고 이걸 다 배운대요. 발효가 하는 네, 거니까 네. 주로. 그래서 이제 그걸 배워갖고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규제만 풀어주면 세계 최고의 맥주를 만들겠다. 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한심한데 이걸 제가 3년째 얘기하고 있는데도 지금 뭐 그냥 아무 저렇게 조금씩 이렇게 반응하죠. 너 그렇게 아우성됐으니 요만큼 들어준다, 요만큼 들어. 10%. 이거를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예, 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아까 얘기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의 세금 깎아주는 거 없애자. 예. 그거 안 들어주는 건 제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재벌이 이해 못하지만 이해한다 이 하여튼 말이죠. 재벌이 뭐 로비가 네, 워낙 네, 세고 네, 이분들은 네. 이제 재벌들하고 그렇게 재벌들이 이해하시는 건 아니죠. 이해 못하지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그렇다 친다. 예, 네. 그분들의 그 네. 이상한 그 생각에 의하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재벌들에게 피해도 안 가요. 네. 미국에서도 그렇게 지금 이제 자본주의 최첨단 국가인 미국에서도 네, 그런 조그만 회사들이 지금 3,000개가 됐는데도 네. 대형 맥주 회사들 그 시장 저기를 점유율을 끼어들어가진 못해요. 이건 새로운 맛이지 규모가 큰 건 아니거든요. 유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예. 5% 이상 늘어나질 않거든요, 예, 거의.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하이트나 진로가 거의 피해를 안 보는데 네. 이거를 막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해외에서 수입 맥주만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는 거죠, 지금. 아니면 맥주가 맛없으니까 섞어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말아서 먹고. 예. 소주 회사에서 로비를 하는 거. 아니, 하여튼 둘 다 맛없어요. 둘 다 맛이 없어요. 아니 제게 마저 여쭤보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형 회사 두 개가 있고요, 재벌 회사가. 그 유통하는 회사들도 크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예, 외국 걸 가져다가 유통하는 회사들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는 건가요, 그럼 새누리당이?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유통하는 거는 아직 뭐 큰 건 유통도 또 그 재벌들이 들여와서 유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일본 맥주가 지금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재벌들이 예. 들여와서 그 일본 맥주 팔고 이러죠. 제가 사실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홍 의원님 오신다고 이제 그래서 그 맥주 법안만 정말 마음대로 팔 수 있게 해주면요. 거기서 고용하는 청년 인력만 해서 10만 명 이상이겠더라고 사실은요. 네. 그 법안만 제대로 통과되어도요. 왜냐하면 그럼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 갔다 온 사람한테 다시 한국에서 맥주 배우면 되지 꼭 유학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미 갔다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학교도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맥주 대학이요. 그 네. 맥주 대학을 하나 만들고. 지금 그런 모임들 공부 모임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가만 뭐 하냐고요. 법이 있어 쉽게 유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그러면 그게 전국적으로 퍼지면 그 10만 명 금방 고용하죠 사실은. 그러면 예. 그리고 그 맛없는 맥주 말고 집마다 맛이 다른 맥주를 먹으러 다니는 그 즐거움이 실제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발 아니 세기는 청년 실업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법안 좀 통과시켜 가지고 10만 원에서 20만 청년들 좀 공부도 하고 맥주도 유통할 수 있고 하게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법이에요. 네. 난 새누리당 의원들도 정말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맥주 안 좋아하나요? 그건 아닐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되는데 추정은 해본다면 네. 왜 관심이 없을까요? 관심이 그리고 없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청년 실업을 좀 줄인다. 네. 그러면 그게 다 정권의 치적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 법을 야당에 누가 발의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로는 다 그 정권의 성과로 잡히고 기록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회사는 외국 기업이고 한 회사는 재벌이고 여기에 이제 놀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피해도 안 가는데 예. 실제로는 이 맥주는 사실상 수입 맥주하고의 경쟁이거든요. 그렇죠. 예. 일본 맥주 수입 맥주하고의 경쟁인데 그래서 그 큰 기업하고는 거의 피해를 안 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엉 의원님 오늘 오셔서 내년에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요. 그 수저 맥주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말이 정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맥주여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맥주 마시는 가게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게 무슨 지자체 조례 같은 운동이라도 벌려서 적어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술 마음대로 만들어라. 그런 운동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을 너무 많이 고용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사실은요. 그리고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맥주 빚어가지고 그러다 강원도 살다가 제주도 살다가 전라도 살다가 뭐 하면서 살 수도 있고 재밌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법이 좀 되게끔 네. 임기가 한 6개월 남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뭐 어려울 거고요. 예. 근데 좋은 소식은 하나요. 예. 그래서 덕분에 수제 막걸리가 생겼어요. 요번에 이제. 그 법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맥주를 이렇게 하니까 막걸리도 지금까지는 못 파는 거예요. 그렇군요. 만들어서 못 파는 거예요. 먹기만 외부에서 자기가 먹을 갖고 수만 와야 있는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식당마다 자기 독특한 막걸리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번에 맥주는 되는데 왜 막걸리가 안 되냐? 저분들이 이제 당연한 질문이네요. 당연한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덕분에 소주는요? 소주도 돼야 되나요? 소주는 아직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같은 논리면 소주도.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그 연말에 이제 시행령이 통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제 막걸리가.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 인사동에 가면 그 인사동의 그 어떤 집에 자기 집에 독특한 그런 이제 막걸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여태까지 시골에 술 마실 때 그런 데서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없어졌는데 이제 그게 막걸리도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 없앤 사람이 이제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씨라고. 그분이. 그때는 이해는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때는 이 주세가 전체 세금의 7%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분도 이제 그걸 통합하면서 각 면 단위로 이제 하나씩 양조장을 줬죠. 67년도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일제 강점기 때도 물론 주세를 걷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조라는 것은 여기서 술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조 제조 허가를 이제 그 면 단위를 하나씩 내주고 사실 그 사람들을 아주 굉장히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 그럼요. 양조장집 주인 아들과 딸은 때깔도 고왔어요. 마을의 최고 유지였잖아요. 그렇죠. 산업 기반 없을 때. 그래서 홍정학 의원님 오늘이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밖에 12월 14일입니다. 원래 이게 좀 더 일찍 오시기로 하시는 좀 늦으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바로 오늘 생방송이나 마찬가지로 곧 이제 방송이 올라갈 텐데. 왜 늦으셨어요? 오늘 저희 당이 어제 그 안철수 대표께서 사퇴하시고 난 다음부터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님이 사퇴하셔서 오늘 아까 2시에 의원총회가 열렸고요. 그다음에 원래 예정은 돼 있었는데 4시에 지금 중앙위원회가 열렸고요. 그래서 뭐 중앙위원회는 뭐 별건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진행되는 그 저희 이제 규정을 몇 개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소집이 됐던 건데. 그래서 이제 늦었습니다. 의원총회를 하느라. 의원총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의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러니까 의원이 아닌 사람 못 들어가겠군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저희가 가령 그런 걸 하면 어디서 합니까? 청취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국회에 의원총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그 조그만 그 회의실 강당이 있고요. 그 강당에 이제 공개 때는 이제 기자들도 들어와야 되니까 꽤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런 국회에서 그런 회의실이 서너 개 있는데 그래서 여당 야당이 돌아가면서 여당이 이 방 쓰면 야당은 저 방 쓰고 방이 여러 개가 있군요. 네네. 고정된 방은 아니군요. 고정된 방 아니고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의원총회 하기 편하게 돼 있는 246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그렇게 했고요. 오늘 뭐 때문에 의원총회를 하셨어요? 이제 어제 그래도 우리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이셨던 안철수 대표님께서 이제 탈당을 하셨으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지금 난상 토론을 오늘 했고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나 또 계속 그런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개해도 괜찮으신 범주가 있다면 어떤 얘기들이 주로 오고 갔습니까? 뭐 저희가 의원총회를 하게 되면은요, 되게 이제 대변인들이 나와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자들이 그 의원들 잡고 어떤 얘기 있었는지 이렇게 묻는데 기자들이 이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0명이 의원총회에 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이 하도 물어보니까 이것도 친한 기자니까 음. 되게 이런 얘기 있어서 그게 흘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있었대는데 하고 두 번째 사람한테 묻고 거기서 또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그럼 한 10사람한테 물어보면 이제 다 나오겠네요. 네, 누가 어떤 얘기했는지. 그게 결국은 비공개 회의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의 공개되는. 거의 저희는 네. 이제 비공개 회의지만 모든 게 다 공개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내 갈등 이런 거는 그래도 가급적 잘 안 나가는데 어떤 때는 그런 게 그냥 아주 정난하게 나갈 때, 여과 없이. 네, 여과 없이 나갈 때 이제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렇죠. 이제 그래도 오늘 논의한 내용을 조금만 공개해 주시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늘 뭐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뭐 저희는 사실상 의원총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 저는 그때 없었는데 그 토요일 날 네. 밤에도 이제 탈당한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70여 분 의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127명 분 중에 70분 정도가 모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저녁 때 갑자기 의원총회가 소집이 되어서 갑자기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만약 의원총회 같은 거 해서 뭘 의결을 하려면 네. 숫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의원총회에서 이제 그 숫자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대개 보면 그 원래는 네. 공식적으로는 다수결에 의해서 이제 투표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표결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같은 당끼리니까. 네. 예. 그리고 뭐 여당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네. 거의 이제 사전에 합의 보고 그렇게 넘어가지. 네. 그러니까 나중에 표결을 한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는다는 의미지. 그렇군요. 이게 이제 그 표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그러니까 이게 다수결이지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의원총회를 다수결로 이렇게 하다 보면 소외되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 당연히 그러면 그러겠죠. 그분들이 탈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그런 소수의 의견도 최대한 배려하자는 것이 국회에서 이제 당내의 의원총회의 모습이고요. 네. 그랬는데 그럼 이제 소수자분들도 마음껏 얘기하실 수 있군요. 그러니까. 주로 소수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구나.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보다 보면 대개 보면 소수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 당에서 이제 얘기가 됐던 게 의원총회를 하고 나면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다. 그게 왜냐하면 소수자분들이 되게 나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의총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그러니까 평소에 발언권이 좀 없었다고는 할까? 네. 그런 분들이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런 거군요. 그런 거죠. 네. 이제 그런 소수 의견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예를 들면 이제 당직자들은 항상 회의하고 당내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요? 지도자들하고 당내 지도부하고 이렇게 항상 교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한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소수파가 의견을 계속 개진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이제 많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얘기 나온 거 좀만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얘기 나온 것은 뭐 사실은 우리 모두 자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한 것에 대해서 네. 자성을 해야 된다. 그 뭐 자성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네. 뭐 우리 의원들이 비록 우리 입장에서는 그 탈당한다고 해서 이틀 전에 이제 그렇게 저녁 때 모여서 집에까지도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했지만 그게 성공하지 못했고 그거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평소에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것은 이제 평소에 소통이 잘 안 됐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지금에 와서는 후회가 되지만 그 우리 의원들 하나하나가 서로 그렇게 안철수 전 대표님과 만나서 평소에 이렇게 소통이 잘 됐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만나신 적 있으세요, 두 분이서? 저는 한 번 만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 안철수 대표님께서 전 대표님께서 이렇게 소통을 많이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당에 들어왔지만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님 제 생각인데요. 이것은 안철수 대표님께서 가장 얘기가 잘 통할 사람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왔고 안철수 대표님이 가장 얘기하시는 게 이제 정의로운 사회, 그 공평한 시장 경제, 공정한 시장 경제 이런 걸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그런 얘기가 제일 잘 통하시는 분이고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전 대표님이 얘기하실 때 그런
삼성동물원, LG동물원 이거 참 좋다 해서 적극 뭐 전 지지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함께 활동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식사는 한번 했습니다. 근데 네. 또 안철수 전 대표님께서 저도 초선이고 안철수 전 대표님도 정치하신 지 오래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죠. 서로 더 짧죠? 네. 아니면 정치 경력은 더 짧죠? 뭐 비슷비슷하죠. 뭐 저 근데 하여튼 대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서로 깊은 속내 얘기 못 하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그랬지만 이제 서로 바쁘니까 못 만나고 사실상 이제 그런 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님께서 좀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당내에 있지만 이렇게 마음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랬고 반면에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답답했던 것이 뭐냐면 그 안철수 전 대표님하고 직접적으로 얘기가 안 되니까 그러면 대리인이 도대체 누구냐? 아 대리인이 있나요? 그러니까 대리인하고 얘기를 해서 뭐 신복이라고 그러죠. 그 의중을 잘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복심. 그렇죠. 복심. 그래서 이제 복심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을 찾기가 좀 어려웠다. 문병호 의원 같은 사람은 아닌가요? 네, 이렇게 아니라고 이제 그 대표적으로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중요한 얘기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님이 그건 내 뜻이 아니다. 그럼 아니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럼 아닌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협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렇네요. 당내에서도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고 바로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우리 모두 다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상 당내 비주류라고 하는 분들 요즘 그러니까 탈당을 거론하시는 분들 참 그분들도 오늘 의총에 오셨습니까? 신문에 이렇게 보면 누구누구 탈당한다고 그러던데. 제가 앞부분에 있어서 좀 잘 못 봤는데 전 앞좌석에 앉아 있어서 네, 앞쪽에 있어서 뒤에 계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는 안 오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탈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의 성격 문제나 뭐 이렇게도 얼핏 들릴 수 있는데 저는요,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들께서 오창이가 어디 갔나 알까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는 평소에는 오창희 국장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요. 오늘은 서혜성 작가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거로 저희가 컨셉을 짰는데 저는 이제 그냥 관전한 입장에서 보면 안 전 대표든 문 대표든 이 두 분이 주로 이제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소통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혁신전대를 하자. 네. 그러면 혁신전대 안 된다. 네. 또 뭐 10개 항 뭐 받아라. 뭐 하여튼 이런 게 그 만나면 안 되는 사이인가요? 그러니까 그 대표와 전 대표는 만나면 안 되는 게 무슨 당원 당규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두 분 다 아니 그러니까 기자회견 전에 네. 만나고 그러니까 저는 밖에서 보면 새정년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뭐랄까 좀 심하게 말하면 콩가루 집안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모든 갈등을 그렇게 노정시켜야 되는 건가?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인 여의도 문법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심들이 있고 대리인들이 있어서 대리인들이 거의 합의를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당사자들은 그냥 사인하는 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의 통상적인 얘기죠.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두 분이 다른 그러면 문재인 대표의 복심은 누굽니까? 이게 거기는 그래도 복심을 누구다라고 딱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네. 당직자가 있겠죠. 뭐,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최재성 네, 그런 저기가 있어서 네.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의중을 타진해 볼 수 있고 의중을 네. 타중해 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 네, 대체적으로 좌중의 의견이 이렇다 하면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는 거기에 되게 쫓아가는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님 뭐 저도 지금 이제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가끔 당직 뭐 맡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은 굉장히 높은 당직인데 뭐 맡고 계세요? 제가 지금 디지털 소통본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사무총장을 없애고 네. 5본부장 체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5본부장 중에 하나가 이제 전데요. 그러면 가령 최고위원회 참석하십니까? 최고위원회 참석하죠, 제가. 높은 사람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도 총무본부장? 네네. 사무본부장 어떻게 부릅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총장이 총무본부장과 그다음에 조직본부장. 이걸 겸임하는 거고. 아니요, 두 개로 이제 나눠진 나눠졌죠. 거군요. 네. 네. 사무총장이 하던 거를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져. 그러니까 하여튼 소통본부장이시네요. 저는 이제 네. 디지털 소통본부장에서 온라인 쪽을 이제 주로 그러니까요. 맡아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럼 책임이 있으시네. 소통을 좀 잘하셨어야지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온라인 네. 온라인이어서 문제예요. 온라인이라서 제가- 오프라인까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제 그러면 언론에 나온 대로 이번 사태는 양초의란이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보다는 이제 그거를 이제 초선이라고 양초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말이 맞지 무리가 않는 있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새정치라는 측면에서 예전의 정치인들은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좀 느글느글하고 자기 속마음도 잘 안 내 보이고 근데 깨보고 아닌 건 사실이 도약만 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얼굴에 그냥 자기가 얘기한 거 그대로고 감정 나타납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 정치인들이라면 서로 이렇게 자기들이 기분이 나빠도 이렇게 만날 때는 그래도 웃고 만나고 이러는데 이 두 분은 이제 그런 면에서 아주 솔직담백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태가 좀 어렵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장점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장점을 못 살리고 그게 오히려 지금 단점이 돼버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정치에서 일정한 세대 교체 의미도 좀 있긴 있는 거네,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 바로 그런 참신한 두 분 다 그야말로 정치인답지 않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속일 것 같지 않은. 예. 맞아요. 사실은 좀 맑은 분들이에요. 맑은 일반적으로. 분들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 이제 네. 그래서 아니, 좀 답답한 게 안철수는 누굽니까? 박원순에게 양보할 때부터 정치를 시작한 것이고요. 그렇죠. 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당일부터 정치를 시작한 거거든, 사실은요. 맞습니다. 세월이 많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요. 네. 근데 아직도 그렇게 맑으신가 보죠, 두 분이.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네. 그 장점을 지금 드러내지 못하고 단점만 부각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모시긴 편한데 이제 안철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의중을 잘 안 드러내신 게 이게 이제 어렵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대변하는 사람도 없고 본인이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잘 설명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게 두 분이 아주 솔직담백한 두 분이 대화가 잘 안 되는. 도리어 네. 솔직하게 얘기가 편해야 되는데 네.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신이 이제 굉장히 오래 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전체가 왜 그렇게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했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안철수 전 대표님 같은 경우에 우리 당이 굉장히 큰 자산인데 왜냐하면 전통적인 지지자하고 약간 안철수 대표님 지지자하고 약간 이렇게 좀 달라요. 뭐라 그럴까요? 좀 젊은 분들. 네. 그렇죠. 안랩 시절부터 쌓아온 게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치에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전통적인 우리 진보 지지자들하고는 다른 그런 이제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잘 이렇게 화합이 됐으면 아주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님 우리 당에 계실 때도 저는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전 대표님의 그 색깔을 살려야 된다.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그 색깔을 살리지 못하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좀 어렵게 됐습니다만은 현재 사정연분들하고
안철수, 천정배 혹은 이런 분들하고 나중에 진짜 정말 중요한 게 총선 뒤에 대선도 남아 있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길을 가시겠죠. 국민들이 사실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닐까요? 이제 앞으로도 길은 많이 남아 있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같은 상황에서 여당은 이제 자민련이 없어진 다음에 예. 여당 쪽은 이제 하나로 통일이 돼 있는데 글쎄 또 모르겠습니다만 또 친박연대 같은 게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로 통일이 돼 있는데 야당 쪽은 지금 이제 정의당도 있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개 당파가 있다고 보니까 그러면 인력 그다음에 야당은 여러 후보가 내년에 난립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됐다가는 그야말로 새누리당이 한 200석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암흑기에 들어가게 되고 아마 회복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상 좀 안이하게 판단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탈당을 하겠느냐. 감히 이 상황 이런데.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만든 당인데 그다음에 이거는 서로 모두 다 자멸의 길인데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그랬는데 이제 그런 예상을 깼기 때문에 이제 좀 불안한 감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현재 상황으로는 다 공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도 한 길을 갈 수 있을 것인지 야당 지지자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란 총선 이후에는 더구나 더욱더 중요한데 그 한 길을 갈 수 있을 것인지 정치 현장에 계시니까 보시기 어떠십니까? 뭐 당은 다르더라도 한 길을 갈 수 있는 가령 뭐 전략 공천이나 혹은 뭐라고 그 길은 많습니다. 그래서 예, 예. 오늘 뭐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 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제 애석해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길을 찾아보자. 뭐 가능성은 없지만 다시 재합당하는 것부터 저희가 원래 그 문재인 대표께서도 얘기한 건 그런 거였죠. 통합 전대를 한다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까지 포함하는 통합 전대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전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님 그다음에 이제 지금 천정배 뭐 신당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거기라든가 이런 그냥 이 대통합이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대통합이 안 되면 이제 우리 지금부터 경쟁을 하겠죠. 그리고 아마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요동치고 있거든요. 그러겠죠. 굉장히 그 3, 4일마다 지금 굉장히 바뀌고 있어서요. 최근에도 지금 문재인 대표님 그 여론이 그냥 뭐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아마 결정을 내려주실 건데요.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내년에 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후보 단일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그냥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도 가능합니까? 이를테면 천정배, 뭐 또 안철수, 뭐 정동영 이런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포함하지 못하는 야당 인사들이 출마하면 우당, 친구당, 우당의 또는 옛 동지 이런 차원에서 뭐 새정내에서 공천을 안 하거나 이런 거는 현실 정치에서는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야권 후보 단일화할 때 이제 그런 방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 한 적도 많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야권 후보들끼리 경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공천을 받고 우리 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 혹은 이렇게 해갖고 근데 그런 거 해본 적 있죠. 다시 이제 대개 이제 그게 그 여론조사로 하기 때문에 말은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제 무슨 다른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럼 너 투표를 해볼 수는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후보가 단일화는 가능하고 그래서 1대1 구도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야권은 괴멸이다. 공멸이죠. 그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확고한 원칙 입장이라고 봐도 됩니까? 저희 확고한 원칙이죠.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그게 안 되면 원칙이지만 지금 뭐 홍 의원님이 그런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결정 굉장히 높은 당직자시래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거 외에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나 또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박근혜 정권의 독주를 막아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 안철수 전 대표 탈당 사태에서 가장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선거 승리를 새누리당에게 헌납할 것 같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면 근데- 약간 위로가 되네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뭐 일종의 아버지 당이라고 형님당이라고 할까요? 뭐 네. 형님당으로서 그런 포용력은 발휘하실 거라고 저는 야당 지지자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겠죠, 그게?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지금 안 돼서 저렇게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가니까 저희도 이제 갑갑한데 음. 하여튼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요. 알겠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영 의원님. 실은 제가 오늘 무슨 안철수 탈당 이런 얘기 하려고 모신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곳이 인권연대 사무실인데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오래 했던 일 중에 가장 훌륭한 일이 중에 하나가 쓸만한 일, 국민들이 한 일 중에 하나가 장발장 법안을 만든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걸 하시는데 법률을 만드는데 실무일을 다 맡으셨고 일을 진행하셨던 국회의원 홍종학을 초청한 것인데 자꾸 사태가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큰일 났네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정치적인 보고를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이 법을 이걸 예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복잡하니까 그냥 장발장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장발장 네. 법은 어떻게 해서 만드시게 된 겁니까? 이 국회 장발- 과정을 일반인은 몰라요, 사실은.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지금 몰랐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오찬일 국장님 만나서 얘기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장발장 은행 우리가 만들었을 네. 때 그때 이제 처음 얘기를 들었죠. 내가 얘기했죠. 그때 전화했잖아요. 예, 예. 그런 얘기 중요하지 않고. 아니 원래 국회의원은 네. 그런 존재예요. 네. 처음부터 알면은 뭐 도사게요. 네. 얘기를 듣고 들어보니 심각하더라. 그 내가 그래서- 금방 이해했잖아요. 네, 그 네, 얘기 네. 딱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 그게 되게 중요한 태도 같아요. 그게 이해가 됐. 그거 내가 해보겠다. 야, 그거 좋다. 그게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의 몫이죠. 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장발장 은행이 만들어졌고, 근데 그건 뭐 더 잘하시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네. 그래서 지금 몇 분이 지금 혜택을 받으신 거죠? 저희 대출이 은행은 지금 네, 뭐 한 300명 가까이 됩니다. 300명이 대출을 네, 받았고, 네. 그래서 또 지금 돼갖고 계시는 분이 한 130명 넘게. 130명이 네. 벌써 네. 대단하다. 완납도 9명 네. 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게 너무나 감동적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게 사회의 따뜻한 손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분들에게 우리가 그 손길을 한번 다 같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다시 또 따뜻한 손을 내미는 그런 건데 지금 뭐 그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래서 저는 기뻤는데 두 분이 또 저한테 그 임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건 뭐 우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때 국회 과정을 좀 설명해 아니 주시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법을 통과시키고 싶은 법이 여럿 있지만 어떤 네. 건 안 되고 네. 이번 건 또 굉장히 여야 무쟁점으로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럼 왜 통과가 됐죠? 이렇게 여쭤보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네.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장발장 은행을 만들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민간에서도 하는 것도 참 좋지만 특히 이제 우리 김희수 변호사님이 여기 장발장 은행에서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국회가 할 일이 있다. 이게 법으로 해야 될 일인데 민간이 지금 이 일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해서 일단 국회로 간 장발장 행사를 그때 가졌죠. 네. 여기 홍정학 의원실에서 주관해 주신 네. 행사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 방에서 그때 열심히 이제 이게 사실 국회에서 행사 하나 하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네. 저희 비서들이 또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했던 데가 대회의장입니까? 네 대회의장이죠 그때. 그러니까 국회 대회의장입니까? 아니면 의원회관 국회- 대회의장? 의원회관 의원회관 대회실 대회의장에서 엄청 큰 방입니다. 네.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한 1000석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거는 오 국장님이 초청하셨죠. 염수정 추위영님 와주시고 근데 이제 이 정의화 국회의장님도 네. 얘기 듣고 참여해 주셨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거 통과된 다음에 그 단상에 올라가서 정의화 국회의장님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아, 고맙습니다. 그러셨구나. 제가 못 봤네요, 그걸.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요 영상은 없고 네. 이렇게 막 대청하시는 걸 끝나고 이제 갈 때 이제 쫓아가서 네. 딱 하고 그 정의화 국회의장님이 장발장 은행에 네. 또 금일봉도 또 네, 그러니까요. 이제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표님 네, 그다음에 그렇죠.
이종걸 원내대표님 다 이렇게 여당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다른 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분 그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날 행사가 제가 법을 발의하면서 네. 그 행사가 진행이 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 36명, 그다음에 새누리당에서도 3분, 그다음에 정의당 2분. 네. 그때 이제 저희가 36분 6분 했는데 그때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더 했으면 아마 예. 뭐 우리 당 의원님들 다 그렇겠죠. 들어오셨을 예, 거예요. 예, 그래갖고 예. 이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일단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고 여당 의원님들도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어렵지 않았고 일단 뭐 국회의장님이나 그다음에 이제 주교님이 추경님. 예, 주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공감대가 이루어졌던 거죠. 아니 옥창이 국장 했던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건데요. 사실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진보적인 법이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 그런데 뭐 갈등 없이 여당 의원들도 처음부터 참여해주고 이인재 의원, 황진아 의원 이런 분들 참여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심상정 의원도 참여해 주시고 물론 야당이지만 다른 만약에 이게 그냥 국회에서 그냥 야당이 발의했으면 안 됐을 가능성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사실은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요번에 이제 예를 들면 분납할 수 있는 것. 네. 그러니까 벌금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집행유예하고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벌금을 이제 분납하는 건데 카드도 또 통과됐습니다. 카드도 네. 되고요. 이게 분납은 지금까지도 뭐 사실 되긴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잘 안 규칙에 되는 있었고. 거였던 네. 거죠. 그거를 이제 전부 통제하는 거는 거기에 안 포함돼서 포함되지 않아서 좀 아깝긴 한데 아무튼 이제 그런 현재 있는 법이지만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공감대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이거나 뭐 재벌 돈 벌리지 말자는 거 같은 거잖아요. 뭐 사회 성격적으로 보면요. 그건 좀 다르고요. 예.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걸 못하게 했던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 말이 안 되는 거를 그런 합리적으로 좀 바꾸자는 거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님들도 뭐 그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벌의 이익이 반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이익만 안 건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자를 위한 이런 법안들을 더 발의해도 그런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그야말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서 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무슨 부상 있고 이랬는데 치료는 자기가. 네? 치료는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민간 병원에 네. 오면 네. 한 달밖에 치료비를 안 대주는. 이건 네. 말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굉장히 많이 우리가 그런 제대 군인들을 위한 병원이 많으면 모르는데 그렇지도 않은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안 나는데 요번에 그래서 그 기간을 상당히 늘렸죠. 네. 그래서 서영기 의원이 늘려서 무제한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제한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정도는 안 됐고 무제한이 되면 뭐 보험병원에 가더라도 군대병원, 뭐 수도통합병원이나 이런 데서 치료를 잘 못하는 과목 같은 게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네. 나갈 수밖에 없는 거는 해줘야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우리 보훈병원이 좀 잘못된 거예요. 네. 보훈병원을 최신식 보훈병원이 하나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미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미국은 워낙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 퇴직 군인들을 위한 병원이 도처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유학할 때 거기도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가 아주 최신식 병원입니다. 아주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퇴역 군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군대에서 이렇게 부상당한 분들을 위한 그런 좋은 병원을 지어놓고 거기에 일반인들이 가서 진료를 보면 되잖아요. 국가가.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여당에서도 통과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벌의 이익이 반하지 않고 특정 집단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홍정호 의원님이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애를 써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사실 이럴 때 정말 하는 말이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만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할 텐데요. 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약자를 위한 관심을 조금 더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이걸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조금 더 낮은 데에다 시선을 좀 두고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온병원에 관한 문제라든지 장발장에 해당하는 이런 분들에 해당하는 거라든지 장애인에 관한 해당하는 거라든지 굉장히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럼 그렇게 하려면 국회 안에서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게 필요할까요? 관심을 갖게 하려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장발정법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우리 행사했던 게 6월이거든요. 4일이었죠. 이 법을 낸 게 6월 달이고 행사한 게 6월 4일인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 만들기 전에 우리가 또 한두 달 이렇게 해가지고 법조문 제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거의 반년 가까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 통과된기만 한 것도 이거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그렇죠. 예외적인 그러니까 이제 법 하나 이렇게 간단한 조문 하나 바꾸는데 이렇게 1년, 2년씩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하기에 굉장히 힘든데 사실 이제 그 열심히 하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법들이 아직도 저는 도처에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들을 좀 더 많이 주셔야죠. 그러니까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12월 달에 제가 디지털 소통본부장인데 이제 그런 플랫폼이 열립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하고 법률 제안하고 이런 이제 그 사이트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구석구석을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맥주법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그 기획재정부의 말단 사무관한테 가서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불합리한 거다. 고쳐달라. 네. 근데 말단 사무관은 이제 그 자기 권한도 아니거니와. 아니 국회의원이 볼 때 말단 사무관이지만 사무관이 업자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보다 사무관이 약간 굉장히 높은 높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토론회를 하는데 제가 초선되고서 처음 네. 토론회를 하는데 그때 웃기는 게 이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는 듣질 않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기획재정부 과장이 무슨 얘기를 하나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제가 웃긴다고 생각했죠. 저 사람 나한테 와서 맨날 이제 그 이것저것 부탁하고 그런데 제가 4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높긴 높더라고요. 4급인데. 기획재정부 과장이 제가 선출직 삼권 분립의 한 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보다 높더라고 말이죠.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국정감사에서 야단은 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단 맞고 안 하죠. 그다음에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무시하고 자기 아주 우습게 보죠. 이제 국회의원 하나를 이제 이런 게 아직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여당이 거수기가 되다 보니까 더욱 그렇겠죠. 더욱 그렇게 된 거죠. 올해 일을 마감하면서 장발장 법안을 같이 기획하고 통과시켜 보니까 소회가 어떠십니까? 정말 저는 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법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시켜줘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면서 계속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제가 저희가 요번에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국회의원 평가한다고 그래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제가 낸 법이 통과된 게 몇 개 없는 거예요. 실적이요? 네. 이거하고 맥주법하고 아니 맥주법은 예. 그거는 시행령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건 법도 또 통과가 안 네, 내 예, 법은 예, 그냥 있고 예.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내가 시행령 조금 통과 고쳐준 바꿀 거군요. 테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실적에도 안 잡혀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니까 제가 낸 법이 통과된 게 뭐 그래도 몇 개는 있긴 하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좋은 법을 제가
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니요, 저희가 거꾸로 우리가 말씀드려요. 고맙죠. 아니 시민사회 운동하면서 그- 법안 만들긴 진짜 네, 어렵어요. 문재인 대표가 트윗에 날렸던데 이 네. 장발장법 홍정학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통과됐다. 네. 근데 저는 문재인 대표가 법조인이잖아요. 네. 이 의미를 알아요, 그분은.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담한 건지 얼마나 모순인지 아니까 평가하는 것 같고. 또 그날도 하나- 우리 왜 그럼요. 국회의원 장발장 할 때 발언도 구체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네네. 저는 뭐 다른 거 떠나서 아니 국회의원 하면서요. 이거 지금 통과된 것만 가지고도 1, 2만 명이 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감옥 가는 사람이.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근데 거죠. 그 해마다 1, 2만 명이 그러니까요. 해마다. 그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식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식구를 생각해 1년에 그러면 10만 명인 거예요. 네. 2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은 그냥 몇 명 구제하고 마는데 이건 해마다 구제한다는 거예요. 네. 그걸 생각한다면 뭐 엄청나게 저는 훌륭한 네, 일을 하신 홍 의원님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 홍 의원님 말씀드리면서 정당이 그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정책으로 만들고 입법 과제로 개발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유학 갔다 와야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마에 이를테면 경제민주화라고 쓰고 가든지 뭐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직역 대표성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의 부족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부족한 부분들을 하여튼 입법자는 국민이지만 입법자의 그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으로서 좀 역할을 해보겠다고. 아니 국회의원 자리가 많은 오해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출세한 사람들 모인 뭐 일정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모인 일종의 사회적 보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근데 홍정학 의원은 이제 비례대표이시지만 이렇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실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 뭐 네. 근데 이게 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국회의원을 진짜 그 일을 열심히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아 힘들. 네. 네. 근데 진짜 국회의원 일을 하려면 진짜 국회의원 일을 하려면 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 비례대표들 뭐 초선들 이렇게 보면 시간도 없고 몸도 힘들고 돈도 없고 하여튼 뭐 그런데 이 일을 안 하고 그냥 국회의원의 권한만 누리게 되면 그러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아마 일반인들한테 많이 보이는 국회의원의 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은 잘 안 보이고 뭐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고 있으니까. 일하고 있으니까 저 그다음에 법원 하나 만드는데 법안을- 1년씩 걸리면 뭐 네. 언제 언론에 나오고. 네.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좀 모순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거수기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좋은 법안을 내도 거수기들이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좋은 법안을 내도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보면 우리가 좋은 법 통과시키면 이제 새누리당에서 플래카드 걸잖아요. 자기네가 통과. 그러니까 3년 내내 자기네가 반대하다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저쪽 당 거 얘기 들어주면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협상으로 끼어들어가서 힘들게 하나 통과시키면 플래카드는 저쪽이 먼저 달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자꾸 이렇게 장발장 법안 얘기 좀 네. 민주당 왜 홍보를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마지막 질문이 그건데 네. 그건 홍보하시면 정말 1년에 최소한 10만 명 이상이 가족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또 문제가요. 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잘 이렇게 뭐 끼어들어왔다고 제가 평가 잘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여튼 네. 아무튼 상황은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거는 왜냐하면 약자들을 위해서 야당이 네. 어떤 일을 했는가 알리기 가장 좋은 법안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아니 뭐 저희 을지로위원회 있잖아요. 그래서 네. 현장에 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몇 년 동안 저희가 도와드렸는데 이게 놀랍게도 언론에서 우리 을지로위원회를 거의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또 특히 재벌들하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재벌들의 그런 그 갑질들 이런 것들을 되게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언론에 굉장히 큰 광고주들이 또 재벌이다 보니까 이거 거의 그 지금 언론에서 지금 다루질 않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실제로 현장에서 와서 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재벌이면 새누리당을 찍어야 돼요. 네, 그 새누리당은 정말 재벌을 위한 당이기 정당이다. 때문에. 근데 재벌이 아니신 분들이면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을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정리하시고 내년에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정리하시죠. 네, 뭐 사실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항상 항상 미안하고 항상 죄송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우리 당은 또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어서 그런데요. 그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길을 인도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갖고 뭐 그 나쁜 정치인들만 있다면 그래도 좀 덜 나쁜 정치인, 그래도 그 중에서도 또 좋은 정치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격려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디지털 소통본부장이라 이렇게 트위터 이런 데서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해줄 때 그때 굉장히 힘을 얻게 됩니다. 뭐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꾸짖고 그래야 정치가 발전하겠죠. 자, 그래도 우리 홍정학 의원님한테 우리 둘이라도 박수를 좀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긴 시간이었는데요. 오다방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